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상 경로, 도파민, 그리고 쾌감 경험, 그리고 중독 행동 이런 거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상 경로와 관련된 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보려고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 얘기했고 요즘은 조현병이라 얘기하는 그런 환각과 망상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조현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도파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바로 보상 경로입니다. 그렇죠? 중뇌에서 시작해서 기대맥을 거친 다음에 전전두 피지혈까지 가고 요 시냅스 하는 부위에서 그리고 요 전전두 피질 여기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 보상 경로와 관련해서 살펴봤던 내용 요약한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많이 길어서 제가 이번 시간을 이제 넘겼습니다만 자, 중독 행동은 중뇌에서 기대맥을 경유해 거쳐 즉 시냅스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죠. 요 경유한다, 거친다, 시냅스 하는 부분에서 전전두 피질까지 전전두 피질에서 다시 또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어지는 보상 경로상의 시냅스에서 도파민의 반복적인 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중독 행동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조현병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근데 이 조현병이 바로 이 도파민 경로상에서 죄송합니다. 보상 경로상에서 도파민이 과잉 분비될 때 바로 조현병과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상 경로 이어서 오늘 보상 경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중독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번에 동영상에도 그런 남자분 음악 하시는 그 남자분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분과 관련된 나레이션에 이문세 씨 나레이션에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중독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상시에 이 보상 경로의 활성화가 낮아서 도파민 분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적습니다. 요것과 관련 있는 다른 얘기를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우울증, 만성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이 보상 경로의 활성화가 낮아요. 결국 이 보상 경로를 통해서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맛있는 걸 먹고 재미난 것을 보고 하더라도 별로 쾌감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동기 그리고 뭔가 보상감이나 만족감, 기분 좋은 쾌감을 가져다주는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하려는 동기 자체가 떨어지죠. 그게 바로 우울증 환자에서 보여지는 뭔가 행동을 하고자 하는 힘이 없는 무력감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동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티베이션, 동기, 모티베이션이라 얘기하는데 모터가 바로 어원이 move, 움직이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기가 어떤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을 지속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힘 아니면 어떤 그런 내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동기라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보상 경로 이 부분이 바로 동기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독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중독 행동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은 거죠. 정상에 비해서 평소에 보상 경로가 활성화가 적게 돼 있고 도파민이 적게 분비되는데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 변화의 폭이 큰 것이 그 사람한테는 커다란 쾌감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또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중독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상인보다 평상시에 중독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상 경로의 활성화나 도파민 분비가 적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또 몇 가지 얘기를 좀 하자면 신경계는 변화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뭐 전만 하더라도 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안경, 뭐 액세서리, 그리고 우리 네이, 옷, 양말, 신발 이런 것들 다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에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거기다 이렇게 주의, 어텐션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착용하고 있다, 아니면 뭐 벗었다, 착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우리 의식 못하죠. 하지만 그것들을 착탈할 때, 착용하거나 벗을 때 그 감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인식되는 거죠. 일단 착용한다면은 이것이 뭐 더 이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경계가 거기에 대해서 뭐 계속 주의를 할 필요가 없죠. 뭐 적응에 있어서 전혀 뭐 효율적이거나 뭐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정보가 상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변화에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그 중독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죠? 정상인보다 낮은 보상경로 활성화, 낮은 도파민 수준에서 딱 쾌감을 주는 어떤 대상을 경험함으로써 탁 높아지니까 이 절대적인 양이 정상인보다 많아졌다기보다는 이 변화의 폭이 정상인보다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경험을 낳게 되고 그것이 이제 중독 행동이라는 이름의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보상 경로에 그렇지 않은 소위 정상인들보다 이 보상 경로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지는 경우가 지금 이제 조현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좀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우고. 조현병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런 증상들, 뭐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뭐 뇌와 관련된 어떤 그런 행동 이상, 아니면 신경학적인 질환 이런 게 비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그 연구가 활발히 되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밝혀져야 할 것이 상당히 많고 복잡합니다. 물론 뭐 다른 분야도 뭐 그죠,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만큼 그만큼 복잡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조현병 연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조현병은 도파민 과잉이 밀접한 상관이 있다,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이 기대맥에서 많이 분비되고 전전두 피질에서 많이 분비되어지는데 그런데 전전두 피질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도파민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기, 우리 그때 신경전달물질 수용기 배웠죠. 그 수용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 신경전달물질의 종류도 많고 그 각각의 신경전달물질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수용기도 열쇠와 자물쇠처럼 짝이 있다. 그럼 이 수용기의 종류도 신경전달물질을 만큼 짝이 될 만큼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특정 신경전달물질이 작용하는 수용기도 또 그 안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 나뉘어요. 우리 지금 도파민 얘기니까 도파민이 들러붙어서 작용할 수 있는 수용기가 도파민 수용기인데 그 도파민 수용기 안에도 종류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류의 수용기가 파킨슨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이 전전두 피질에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도파민 수용기 종류까지는 우리가 뭐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 일단 미뤄두기로 하고, 그걸 만약에 A라는 수용기를 합시다. 그건 전전두 피질에 부족한데 기대맥에서 도파민 분비되죠. 근데 기대맥에는 B라는 도파민 수용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과다한 얘기예요. 이러한 또 구체적인
특성이 있어요. 정상인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상 경로에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여기서는 많이 분비되더라도 수용기가 도파민이 작용할 수 있는 수용기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즉 조현병 환자 중에 전전두 피질의 도파민 시냅스의 비정상적인 작용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그리고 기대맥에서는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서 그것이 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용기가 있음으로 해서, 즉 여기서는 도파민 시냅스가 과하게 작용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의 증상은 이렇게 전전두 피질의 기능 이상, 그리고 기대맥에서의 도파민 작용 과다로 인한 증상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지우고, 자, 그래서 먼저 조현병 증상은 첫 번째 음성 증상, 네거티브 심프텀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는 적지 않습니다. 네거티브 우리 그죠? 쉽게 쓰는 단어죠. 그리고 인지적 증상, 달리하면 인지 장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째 양성 증상 이렇게 나눠요. 이거는 파지티브 심프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성 증상이 상대적으로 인지적 장애, 인지적 증상과 양성 증상보다 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진행되어지면은 인지장애를 일으키고, 더 진행되어지면 양성 증상으로 갑니다. 양성 증상은 조현병이 아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뭔가 조현병에서 더 추가된 증상이라 해서 양성 증상. 음성 증상은 정상인들이 제가 경상도 사투리라 이거 정자 이거 구별이 잘 안 되네요. 자, 음성 증상은 정상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뭔가 마이너스 되었다, 뭔가 빠져 있다, 결함이 있다라는 뜻으로 음성 증상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무감동, 패시라 그래요. 패시가 느끼다 이런 뜻이고, 어가 낫드란 낫이라는 이름의 부정사죠. 그래서 감동해서 밋밋해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요. 자기 혼자, 그죠? 사회적 관계로부터 이렇게 철수해서 이렇게 혼자 있는 이러한 이제 증상들을 보여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불안 이런 것들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죄송합니다. 아까가 아니라 그 보상 경로 말씀드릴 때 우리 동영상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안하고 동기 이런 것들하고도, 그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참 불안하고 이 쾌감하고가, 그죠? 이렇게 저울처럼 역동적인 평형을 이룬다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쾌감 경험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이제 동기와 관련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기 수준도 낮아요. 자, 지금 동기 얘기하려고 쾌감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쾌감이 불안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역동적인 평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행동을 그렇게 유지시키고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동기와 관련된다고 했는데, 이 음성 증상에 보면은 이러한 불안 수준 높고, 즉 불안을 보이고, 그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도 감소하고, 이러한 형태를 보입니다. 이걸 음성 증상이고,
인지장애 와서는 이 사람들이 주의력이 떨어져. 그리고 어떤 행동을 개시하거나 유지하는 이러한 능력도 떨어져. 제가 도파민 시냅스 얘기하면서 메틸페니데이트라 해서 머리 좋아지는 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리탈린이라는 약물을 얘기했습니다. 리탈린도 코카인처럼 도파민 재흡수를 차단해서 효능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바로 도파민 효능제 역할하는 리탈린이 바로 주의력을 높여서, 그죠? 학습과 기억을 잘하니까 머리 좋아지는 약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도파민 자체가, 즉 도파민 시냅스가 작동할 때 우리 주의력이 높아지는데, 이분들이 이 도파민의 비정상적인 작용으로 인해 주의력도 떨어져. 그리고 기억, 학습 능력도 떨어져요. 뭔가 기억하는 것도 떨어지고 뭔가 새로 배우는 것도 떨어져. 금방 이 주의력 말씀하셔서 기억, 학습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죠. 요거 지금 말씀드렸는데, 주의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어떤 분들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앞뒤 말이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조현병은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얘기했는데, 도파민 분비되면 주의력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왜 주의력이 떨어지지? 요건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양성증상은 우리 조현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앞서 우리 도파민 시냅스 얘기할 때, 효능제, 기량제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환각과 망상입니다. 이것들은 정상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이분들은 경험하게 되니까 추가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환각, 망상을 양성증상을 봅니다. 자, 양성증상, 환각, 망상은 아까 이 보상 경로 중에 기대맥에서의 도파민을 매개로 한 그러한 신호 전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여기서 인지장애나 이 음성증상은 바로 전전두 피질에서 도파민이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수용기가 부족해서 결핍되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바로 음성증상과 인지장애입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음성증상, 인지장애, 양성증상을 나눌 수 있는데, 양성증상은 기대맥에서의 도파민 과잉 작용으로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음성증상과 인지장애는 전전두 피질에서 도파민 수용기의 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파민이 제대로 작용 못하니까 도파민 시냅스가 주의력, 그리고 그 주의력을 바탕해서 어떤 의식적인 작용 중에, 즉 인지적 작용 중에 기억, 학습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바로 여기에 도파민이 분비되더라도 그것이 작용할 수 있는 수용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여기에서 주의력 결핍, 기억, 학습, 저하, 그리고 어떤 행동을 개시하고 계속 지속해 나가는 이러한 힘도 부족하고 동기도 떨어지고, 그리고 불안 수준, 그리고 무감동, 그리고 사회적 고립,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차후에 요 부분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나온 김에 또 드리죠. 늘 뒤에 기회 있다고 하면서 말씀드리고, 또 지금 말씀드려야 할 내용 중에 또 세세한 건 또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제가 몇 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자, 사회적 고립은 이 전전두 피질, 전전두엽은 사회적 행동, 사회적 인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회적 인지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사회적 고립과 관련될 테고, 또 이 전전두 피질 부위는 우리가 정서 경험, 소위 감정을 경험하는데,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기쁘다, 슬프다라는 감정을 내가 자각하는데 중요한 부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감동, 그리고 이 부위는 또 스트레스나 공포 자극, 공포 자극이 스트레스에 해당합니다만, 아니면 또
불안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감을 컨트롤하는데, 즉 인지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재해석함으로써 이거는 불안해할 필요 없다라고 제가 뭐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러한 불안감을 컨트롤하는데도 중요한데 이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이 불안 수준도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보상 경로의 도파민 작용의 이상과 관련되고, 조현병은 정상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중에 양성 정상은 기대맥과 관련된 것이고, 음성 정상, 인지 정상은 전전두 피질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조현병은 먼저 음성 정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지장애로, 인지장애에서 양성 정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림 좀 볼까요? 이건 아까 제가 반복했던 그림 얘기고, 자, 이제 조현병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부분이 이마 쪽이에요. 이마 쪽. 이 부분이 뒤통수. 우리 앞에서 봤던 두정엽이라고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전두엽, 더 앞쪽은 전전두엽이 되겠죠.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뇌를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실제 자른 것이 아니라 영상을 그렇게, 그죠? 이렇게 단면 영상을 촬영한 거죠. 이제 스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이 색깔들이, 차가운 색깔은 그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것이고, 따뜻한 색깔 쪽으로 갈수록, 노란색보다는 빨간색이 이제 더 따뜻한 색이죠. 따뜻한 색깔 쪽으로 갈수록 그 부위의 신경세포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PET 스캔, PET 영상이에요. 뭐 PET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할 바는 아니고, 어쨌든 뇌의 기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뇌 스캔, 즉 뇌 촬영 영상입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의 PET 영상이에요. 요건 지금 조현병 치료제를 복용한 이후고, 요건 지금 조현병 치료제를 복용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로자핀이라는 조현병의 약을 복용한 상태 A, 여기에 지금 밑에 게, 위에 게 여기 A예요. A. 그리고 약물을 중단한 동안 여기에 지금 복용하지 않은 B예요. 한 조현병 환자의 PET 영상은 클로자핀 조현병 약이 그걸 복용하게 되면 많은 뇌 영역의 활동을 증가시켰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적색이 이렇게 가장 높은 활동을 보이고 따뜻한 색이 많이 나타났다. 조현병, 이게 조현병이 이 현악기, 이 줄이 조율이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붙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약물 복용하기 전, 이 경우에 뇌가 전체적으로, 그죠?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같이 감각 받아들이고 내적으로 일어난 처리,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이나 반응, 이런 것들이 뇌를 중심으로 해서 잘 조율될 때 우리가 내적 경험을 소위 정상적으로 하게 되고, 그게 상응하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조율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쿵짝쿵짝 우리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에 맞춰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잘 어우러져서 조율이 되었을 때 하나의 그런 멋진 음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조율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았었어요. 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보상 경로상의 도파민을 매개로 한 그러한 신호 전달이 정상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클로자핀이라는 조현병 약을 딱 먹고 나니까 뇌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그죠? 특히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지금 이 앞부분, 그죠? 이 전전두엽을 포함한 이 전두엽 부분의 이 활성이 많아졌어요. 물론 전두엽 부분의 활성이 이것만으로 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보여지다시피 이 부분 활성도 좀 많아졌고, 다른 부분도 활성이 많아져서 이것들이 상호, 그죠?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고 또 이쪽으로 다시 보내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활동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런 증상들이 경감되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클로자핀은 어떤 약물인데? 조현병은 지금 도파민이
과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했으니까 이 클로자핀 약은 이름은 처음 보지만 어쨌든 이 클로자핀 약은 어떤 효과를 나타내야 되겠어요? 도파민 수준을 떨어뜨려 줘야 되겠죠. 그럼 도파민 수준을 떨어뜨려 준다면 도파민을 매개로 한 시냅스 전달에서 뭐 기량제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신호 전달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 클로자핀이 어떤 식으로 기량 효과를 내냐면은 자, 요 그림 우리 도파민 시냅스를 예를 들어서 기량제, 효능제 소개할 때 이 그림 봤었고, 이거 말씀드릴 때 제가 여기 코카인 얘기하면서도, 그죠? 코카인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환각, 망상 증상, 증상이 경험,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조현병과 관련된다고 말씀드릴 때 요 그림 봤었고, 그리고 그때 리스핀 조현병의 치료약을 쓴다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할로페리돌, 요게 지금 조현병의 치료약을 쓴다고 여기는 아예 그렇게 문장으로 딱 써져 있어요. 지금 할로페리돌이 어떻습니까? 지금 도파민이 분비되면 요 수용기에 도파민 작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할로페리돌이 자기가 그죠? 결합해서는 도파민이 작용할 수 있는 자리를 차단시켜 버렸죠. 그래서 시냅스 전달을 방해했으니까, 억제시켰으니까, 감소시켰으니까 기량제 효과를 함으로써 이 할로페리돌이 조현병의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약물이다 했는데, 바로 앞서 봤던 클로자핀이 바로 할로페리돌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페리돌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작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 할로페리돌 말고도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클로자핀인데, 클로자핀을 조현병 환자에게 처치했을 때 바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현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증상 중에 아까 인지장애라고 얘기한 거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제가 인지장애와 관련해서는 뭐 주의력 감소 또는 결핍, 아니면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기억, 학습 능력 저하, 뭐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요건 제가 일례로 두 개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 인지장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 행동상의 차이를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바로 인지장애, 아까 인지장애는 음성 증상과 관련해서 뭐 전전두 피질의 비정상적인 기능과 관련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이런 인지장애와 관련된 조현병 환자들 대상으로 한 행동검사를 보려고 해요. 예, 행동검사에 관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여준 요것을 펜이 안 됐나요? 요걸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 이렇게 부릅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만든 거예요. 카드 분류하는 검사예요. 이게 바로 소위 신경 심리 검사예요. 신경 심리 검사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조현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인지장애와 관련된 행동 검사 방법이에요. 뭐 위스콘신 카드 분류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꼭 이 카드 아니고 우리 동양화 화투 가지고도 뭐 이런 검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신경심리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 고유명사처럼 이제 붙은 거죠.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 자, 요 A번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카드가 지금 색깔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기 사각형, 삼각형, 동그라미 있고, 그다음 이제 또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가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어요. 자, 제가 조현병을 겪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지금 신경심리 검사하는 사람이 이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 카드를 이제 한 뭉치 가져와요. 한 묶음 가져와요. 그리고 자기가 시범을 보여요. 이것처럼 자기가 이제 색깔별로 모양이나 이 개수와는 관계없이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를 탁탁 합니다. 그럼 제가 딱 보고 있다. 나한테 분류해보라고 줘요. 그럼 제가 보고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하겠죠.
이 개수나 모양과는 관계없어요. 분류를 하다가 분류를 합니다. 할 때 앞에 사람이, 그죠? 제가 자기 앞에 신경심리 검사하는 사람이 보여준 그 시범대로 제가 맞게끔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앞에 사람들이 그 제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행동을 보고 이제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보면서 신경심리 검사, 지금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하는 실험자가 와서 그렇게 뭐 몇 장을 이렇게 분류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보고 이제 건네주고 하라고 하면은 저도 보고는 이렇게 색깔별로 하면 앞에 사람이 오케이 이렇게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색깔 분류 잘 분류하고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엉뚱하게도 뭐 이제 모양을 따라 한다든지 숫자를 따라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은 그 앞에 검사하는 분이 노라고 이렇게, 그죠? 피드백을 주겠죠. 근데 이제 색깔 분류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케이 해서 지금 제가 제대로 분류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색깔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검사자가 아무런 말 없이 노라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분명히 이제까지 색깔별로 분류했는데 왜 노라지? 그래도 또 색깔 분류 또 노라고, 또 색깔 분류 노랍니다. 또 노랍니다. 만약에 제가 조현병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정상인이라면 이제까지 색깔 분류할 때 오케이 예스를 했는데 왜 갑자기 노라 하지? 몇 번 해보다가 아닌가 해서 모양별로 대보고 숫자별로 대보고 몇 번 이렇게 트라이 해볼 겁니다. 해보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모양별로 하라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몇 번 해보면서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모양별로 하면 앞 사람이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략이 바뀌었구나. 즉 위스콘신 카드 분류하는 기준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상황을 파악하게 되죠. 정상인이라면. 그래서 지금 B번처럼 이 경우에, 그죠? 색깔이나 숫자 관계없이 모양별로 동그라미, 사각형, 삼각형, 다이아몬드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분류하는 전략이 바뀌었을 때 정상인이라면 이걸 상대방이 검사자가 해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자기의 행동을 이 상황에 맞게끔, 그죠?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이 조현병 환자들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략, 상황 파악을 통한 이런 행동 변화가 안 일어나요. 조현병 환자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조현병 환자들은 지금 문제 상황에 대한, 이거 하나의 뭐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문제라 하면 문제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또 뭐 비슷한 말입니다. 의사결정을 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안 되어지는구나. 즉 상황 파악이 안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파악이 바로 전전두 피질. 그리고 여기 말씀된 판단이나 의사결정, 계획 수립, 그리고 행동, 명령, 이것들이 다 전전두 피질의 기능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에서 앞서 봤듯이 인지장애와 관련된, 그리고 음성증상도 포함되지만 인지장애와 관련된 전전두 피질의 기능 이상이 바로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를 통해서 조현병 환자들의 행동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지워볼까요? 굳이 안 지워도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척두엽 처음으로 소개할 때 전전두엽과 관련해서는, 그죠? 다른 부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위 정신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비유하자면 전전두 옆, 전전두
부위도 좋고요. 전전두엽 또는 전전두엽 피질 이 부분은 그죠? 비유하자면 CEO와 같은 역할을 해요. CEO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전전두엽 피질은 진화적으로도 가장 나중에 발달된 부위고 우리 한 사람이 태내에서 쭉 디벨롭먼트 발달하고 신경계가 발달할 때 이 전전두 피질은 다른 부위보다도 가장 나중에 발달 성숙되는 부위예요. 이 전전두 피질 부위는 평균 20세까지 발달합니다. 이거 보고 계시는 중에 뭐 대학생들이나 뭐 중고등학생들은 이 한창 발달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를 5세 이전의 5세 때 이 전전두 피질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5세 이전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카드 분류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상황 판단을 이 어린아이들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조현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유사하게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를 잘 못해요. 이걸 통해서도 이 전전두엽의 기능과 함께 이 전전두엽의 조현병 증상에서 어떤 부분하고 관련되는지 알 수 있죠. 네. 지우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 잠시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런 부분을 잘 못해요. 근데 조현병의 원인이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도 또 관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안 밝혀지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죠. 소위 과학적인 그러한 표현을 할 때는 뭔가 그죠? 설득력 있는 증거, 에비던스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름 갖고 있는 생각은 모든 경우의 병이나 우리의 어떤 성격, 심리적인 그러한 이제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행동상의 그러한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은 다 유전적 요소와 그리고 환경적 요소가 있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그런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현병 같은 경우에도 유전적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 유전적 요소가 크죠. 환경적 요소만으로 인해서 조현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당장의 그런 자료 과학적인 자료 에비던스가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그거는 힘들다고 저는 그렇게 이게 이해하고 있고 조현병 같은 유전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해요. 하지만 그 유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조현병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발병이 되어지고 그렇게 진단을 받으려면은 환경적 요소가 거기에 가세해야지만이 결국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겠죠. 또 받고 그런데 이 조현병의 근본 원인 환경적 요소를 포함해서 이때 환경적 요소는 뭐냐면 이 태내에서 신경계가 만들어질 때 바로 그 세포, 신경계 주변 그리고 태내 이것도 다 환경적 요소 아닙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리고 유전적 이유와 관련해서 초기에 벌써 출생 이전에 태내에서 벌써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현병이라고 증상이 나타나고 진단받는 경우는 거의 성인 초기, 즉 청소년 후반 그리고 성인 초기 이때 발병을 해요. 원인은 거의 20년 전에 일어났는데 왜 발병은 20년 후에 약 20년 후에 나타나지? 바로 아까 어린아이들이 위스콘신 카드를 분류 검사를 잘 못하고 그리고 진화적으로 아니라 이 개체가 발생할 때 이 신경계 뇌 부위들마다 그 발달하는 속도가 다른 것과
다르다, 상이하다는 것과 관련이 돼요. 어릴 때는 상대적으로 전전두엽의 기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전전두엽이 태내에서의 유전적인 환경적인 이유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겉으로 행동상의 증상으로 확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전전두엽이 거의 완성되어지는 20세가량, 즉 청소년 후반이나 성인 초기에 되면 이 전전두엽이 본격적으로 기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태내에서의 약 20여 년 전의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갔어야 조현병 증상들이 확 드러난다. 즉 발병되어진다.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사실 그렇고, 그래서 아까 어린아이 경우에 위스코시 카드 분류 검사가 잘 못하는 것하고 이 조현병 환자들이 카드 분류 검사를 잘 못한다. 즉 전전두 피질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이러한 요 신경 심리학적 검사상의 문제를 낳는다. 그것이 두 개가 왜 중요하며 그것이 어떻게 관련되는지가 금방 말씀드린 그 맥락 하에서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까지 한 내용, 지금 조현병과 관련해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은 보상 경로 그리고 도파민의 비정상적인 작용, 구체적으로 도파민 과다,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대맥에서는 비정상적인 과활성, 그리고 전전두 피질에서는 도파민 수용기의 결함으로 인한 또 그러한 조현병의 구체적인 그런 장애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조현병은 보상 경로상의 도파민 과활성화와 관련되며 특히 이러한 과활성화로 인한 전전두 피질의 기능 이상은 상황 파악에 요구되는, 이 상황 파악이 이제 뭐 한마디로 상황 파악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상황 파악과 연결해서 좀 얘기했던 뭐 문제 해결, 계획 수립, 의사결정, 판단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마지막 내용이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도파민 시냅스 그리고 거기에서의 효능제, 기량제 이와 관련해서 보상 경로, 그 보상 경로와 관련해서 중독행동, 그리고 또한 조현병,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